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폭음이요? 폭염이요. 네. 폭음은 안 돼요. 네, 폭음은 안 폭음을 돼요.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 D 플러스 36일차 방송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식 코너로 자리 잡은 문희정 에피타이저 해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그 문희정 에피타이저의 중요성은 딴 데는 너무 정치 얘기밖에 안 해요. 그렇죠. 그리고 하는 얘기들이 다 거기서 거기야. 어차피 뉴스 보고 읽으니까. 하지만 중간중간, 뭐, 물론, TV에서도 다뤄줄 수 있는 공중파의 뉴스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구석구석에 있는, 이 생활에 관련된, 국가와 관련된 중요한 뉴스들을 언급해주는 코너는 이 문희정의 뉴스 에피타이저 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정말 오래오래 잘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응원, 이쁘다고만 달지 마시고 뉴스 내용 너무 좋다, 문희정 잘한다, 응원 댓글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이거 세호가 셀렉한 뉴스잖아요. 내가 잘하는 게 없지. 그냥 아니야, 이쁘다는 소리만 네가 잘 달아주세요. 읽으셔요. 저는 그냥 이쁘다는 얘기가 제일 좋아요. 이거만 만족해? 네, 네. 그래 이쁘다고만 해주세요. 이렇게 단순합니다. 네. 이쁘다고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제 많이 더우셨죠? 실제로 어제 오후 3시 20분 파주시에서는 40.1도가 관측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간 광명시에서도 40도가 관측이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폭염 경보가 유지 중인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 최고 기온이 35도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경우 발효되는 게 폭염 경보인데요. 기상청은 최소 16일까지 전국적으로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홍적가가 2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기상 관측상 사상 최초로 서울 지역에서 37도까지. 37도. 난 상상도 못 하겠어. 37도에 밖에 돌아다닌다고 하는 거를. 그 2시가 딱 37도였다고 얘기해요. 네. 그 시간에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 나. 아무튼 이 찜통 더위에 뭐 국민들의 시민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이런 찜통 더위에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렇죠. 7월이거든요. 8월 되려면 멀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온열 질환자가 전년 대비해서 80% 이상 급증하고 있고 사망자도 7명째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밖에서 일하시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 뭐 규정 이런 것들이 좀 준비돼야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열도 만에 갇혀 있다. 그리고 이게 동남아화 돼간다. 즉 우리도 해만 떨어지면 스콜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서울 지역에 국지성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충격받았어요, 네. 진짜로. 근데 이게 서울 전체에 내린 것도 아니에요. 내린 데는 내리고 안 내린 데는 안 내렸다는 거죠. 이 좁은 서울 안에서. 그럼 이건 진짜로 베트남이나 태국식의 열대성 스콜이 맞습니다. 즉 햇볕이 떨어지는 저녁 시간대 되면 이제 올라갔던 대기열에 의해서 올라갔던 수증기들이 식으면서 이게 이제 한꺼번에 호우로 쏟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얼마만큼을 내릴 줄 몰라요. 근데 막 30분, 1시간도 안 돼서 도로가 침수될 정도로 서울 서남권을 비롯해서 서북, 고양시 이쪽이 전부 다 집중호우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팁을 좀 드리자면 강에 인접해 있는 구일수록 이걸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요, 호치민에서 살다 오셨는데 여기가 더 덥다고. 지금 다 그 얘기. 지금 호치민 50도예요. 아니, 근데 네. 거기 동남아에 사시던 분들이나 동남아에서 온 유학생 친구들도 하는 얘기가 그래도 거기는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래요. 그늘에도 덥대요. 그래서 송 작가 말을 믿으세요. 그나마 지금 여기가 제일 따뜻합니다. 오히려 남부지방이나 제주 인근 서남 해안 쪽은요, 실제 기온이 40도가 넘어갈 정도로 습기가 없어가지고 직사광선 쏟아지는 데는 더 심한 고온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준비와 대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요. 7월 8일 어제가요. 제1회 방위 산업의 날이었습니다. 이런 날이 생겼습니다. 네, 혹시 아셨나요? 예. 올해 이제 처음으로 마련이 됐는데요. 국민 공모를 통해서 7월 8일로 지정이 됐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난중일기에 기록된 거북선의 첫 출전일이 바로 7월 8일이라고 합니다. 의미 있네. 네. 어, 그래서 이 방위산업의 날 신설 과정에서 안규백 지금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날은 사실 방산 종사자들과 가족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하고 방위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날인데요. 혹시 어제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 방위산업의 날을 맞아서 여기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첨단 무기 체계의 개발로 K방산 제품 경쟁력 강화,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 구축, 그리고 정부의 안보 협력 강화로 K방산 산업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중요한 게 제목이 방산 4대 강국 컨트롤 타워 신설입니다. 4대 강국이면 미국, 러시아, 중국 다음에 우리란 얘기야.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가 원래 이 국방력에 있어서는 6위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방위산업 생산력에 따져놓고 보면 사실은 4위도 겸손한 거고요. 지금 생산력. 거의 생산력으로 따지면 질은 미국에 떨어질 수 있으나 양은 미국에 필적한다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무기들, 특히 재래식 질도 무기에서 좋습니다. 예? 질도 엄청 좋은데. 아니, 최첨단 수준에 비교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질과 양에서 엄청나게 뛰어난 제품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AI하고 무인 로봇을 결합시켜갖고 이 자체를 하나의 산업으로 크게 키우겠다는 거죠. 자, TF 사태 발생 1년을 맞아 민주당 의원들이 피해 기업인과 정부 관계자들을 국회로 초청해서 피해 회복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린다고 하네요. 일단 이제 공청회를 가지는 건데 문제는 이게 1년 전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태가 계속 확대되고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누가 나서든지 간에 빨리 여기에 개입을 해줘야 된다. 정부가 개입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안 했어요, 윤석열은. 그래서 이로 인해 갖고 피해를 본 사람은 먼저 상품권을 샀던 소비자들하고 근데요, 물건 납품한 자영업자들이에요. 윤석열이 안 했다가 맞는 말일까요? 그러면 못했다가 맞는 말일까요? 아니요. 그러면 공범 아닐까요? 그 사태에? 아무튼 의도적으로? 이번에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단순하게 위메프 한 회사를 놓고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와 같은 온라인 모바일 앱들 또는 상회들에 대한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저희 같은 업체들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납품업자들이겠죠. 그리고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체, 이른바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지? 갑자기 용어를 까먹었네. 아무튼 전자대를 피지사? 대신하고 있는 피지사들을 모아가지고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이거를 다시 시작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유통 법안을, 이렇게 모바일 유통 법안을 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저희가 간절히 원하던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태에 관련된 사람들만의 피해 구제를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원인을 아주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위메프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만 이게 전부 다 중개 거래 플랫폼입니다. 즉 이쪽의 물건을 이쪽에다 전달하는 역할만 하면서 중간에서 적게는 20%, 많게는 40% 이상의 수익을 갖고 가는, 사실은 이게
그 봉이 긴선달처럼 한 번 깔아놓은 플랫폼 가지고 공짜 장사를 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자기 투자 비용은 없어요. 플랫폼 개발비 외에는. 물건값을 먼저 주고 사는 애들이 아니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금융사고가 난다는 거는 그러한 유통되는 자금을 전용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금 기간을 정산하는, 이게 뭐 바로바로 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기한을 준수할 수 있는 대금 기한 정산, 그리고 판매 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라는 거예요. 따로 이걸 쓰지 말고, 건드리지 말고, 판매 대금 중에 이익금을 회사가 쓰는 건 상관없지만, 판매 대금 자체는 건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건설 쪽에서도 임금 부분만큼은 압류 금지를 시켜놓거든요. 그래서 뭐 하도급 업체한테 돈을 줄 때도 줄 수 있는 임금 부분만큼 못 건드리게 해요. 그래서 하도급 업체들의 임금은 다 줄게끔. 그래서 그 핵심적인 부분은 건드릴 수 없게끔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용, 뭐 이익 부분은 먼저 전용하더라도 딱 묶어두는 거. 이거 관련돼서 지금 이게 김동완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이 김동완 의원하고도 이제 제가 여러 차례 좀 같이 일했던 적이 있어서 이야기한 적이 많은데 요거 말고도 다른 우리 뭐 카카오페이가 됐든 뭐가 됐든 어디에서 쓰는 거 보면 기프티콘 주고 막 할 때도 이런 것들이 대금 지급이 막 한 달 뒤, 2달 뒤에 막 묶어서 지급을 해줘요. 그러면은 네. 이 사람은 당장 지금 매출을 냈는데 그렇죠. 돈은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이런 맞아요. 불안감 속에서 돈 융통이 안 되니까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지금 계속 앞당기겠다는 게 이런 것들 안에서 다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직이 해결될 문제이고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될 문제였는데 이게 좀 뒤늦게 시작되는 그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니네들이 이 미정산 대금을 얼만큼 갖다 썼냐라고 하는 내부 정보를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기업들이 저항하면 못 볼 수 있는데 솔직히 제가 보기엔 웬만한 이 중개거래 유통대 쿠팡뿐만 아니라 이런 기업들이 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뽑아가지고 회식하우로 써버렸을 거예요. 거래선이나 관련자나 이런 거. 왜냐면 그거를 그대로 묵혀두고 있었다고 치면 은행 이자밖에 못 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차피 뒤에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앞에 묶어놔야 될 돈들을 전용해갖고 쓰는 게 대부분 사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퍼지지 않은 곳이라고 해서 안전하다는 의미는 그렇죠. 아닌 거죠. 근데 그걸 만일에 들여다봤는데, 꼭 쿠팡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어떤 A사를 들여다봤는데, 정산대금 한 달치를 이미 빼서 써버렸네? 라고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물건 안 사고 납품을 안 한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공개적으로 이걸 요구하기가 쉽지 않은 지금 상황인 거죠. 이거는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개선을 해 나가는 공청회가 시작됐습니다만, 지금 당장에 터지기 직전에 시한폭탄이 하나 있습니다. 홈플러스죠. 홈플러스죠. 네, 맞아요. 지금 홈플러스가 작년에 5조 원 하던 회사가 올해 1조 원 매출도 못 올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럼 홈플러스가 망하게 되면 홈플러스 자체지만 아까 얘기한 미정산돼 있는 중소기업 피해는 더더욱 커질 겁니다. 왜냐면 홈플러스 자체가 오프라인 안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크거든요. 문제는 이제 예를 들어 나는 홈플러스도 하고 쿠팡도 하고 다 해서 홈플러스 당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홈플러스 망해도 내가 살 수 있어 라는 업체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거래처 사장님들도 늘 느끼시는 게 어디서 사기 한 방만 딱 맞으면요. 회사가 휘청하거든요. 진짜 휘청해요. 그래서 절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산대금을 땡겨 쓰는 짓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희도 나름 중개 플랫폼으로 송작간의 마을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정산기일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것만큼은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홈플러스가 무슨 제안을 내놨냐면 갭 투자 방식으로 팔겠다는 거야. 뭐냐면 업체는 내가 하고 있을 테니까 땅이랑 건물을 팔아달라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임대료를 내고 사업을 영위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갖고 빚을 갚아주고 사업을 영위해 주게끔 만일에 특혜를 주면 과연 빚 다 갚는 과정에서 이미 이제 빼서 쓴 돈은 옛날에 빼서 썼으니까 청산할 수 있게끔 국가나 이런 법령을 통해 갖고 특혜를 주면 과연 홈플러스를 계속 유지하려고 할까요?
저는 이것도 정부가 강력하게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자, 에피타이저는 조금만 먹고요. 바로 본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관련된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원래 그 4월 2일 날 상호 관세라는 걸 일방적으로 때렸다가 갑자기 유예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유예 마감일이 우리 시각으로 7월 9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서 지난 4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자, 빨리 협상하러 오지 않는 나라들에는 내가 일괄적으로 상호 관세와 관련된 서한을 보내겠다라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이거 뭐 돼? 네, 미국 대통령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본인의 SNS를 통해서 우리나라와 일본한테 보낸 서한을 먼저 공개를 했는데요. 둘은 똑같이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를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12개 나라에도 약 40%, 뭐, 나라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최대 40%까지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공개를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서한 내용이 나라별로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그 나라 대통령 이름, 그 다음에 관세율 정도만 다를 뿐 다 복붙이죠?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짐이랑 언론은 큰일 난 것처럼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만 25%씩 세금을 내 대신에 8월 1일까지는 우리가 이걸 유예해 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니들하고 상담할 수 있는 진지한 카드를 가져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예 기간이 끝나도 또 유예할 거예요라고 기자들이 얼마나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8월 1일까지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미국 언론과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반응 자체를 안 합니다.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양치기 네, 소년이야. 양아치 노인이 아니라 양치기 소년이에요. 트럼프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진짜 그렇게 됐어요. 심지어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이런 그 관세 조치나 이런 법들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이 무효를 선언한 예가 한 번 있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 뭔데라고 협박하지 마라고 버팅길 수도 있는데 어찌 됐거나 이렇게 윤석열식으로 배째 뭐 내라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정치가 아니죠. 외교가 아니죠. 그래서 대통령실은 긴급 대응 회의를 열고 위성락 그 국가안보 실장이요. 실장하고 루비오하고 이제 정상회담에 대한 협의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정상회담은 원래 이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갖는 걸로 서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이 워낙 바빠요. 그래서 트럼프한테 좀 기다려 그러고 한 상황인 건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그 인싸인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되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협상 조건을 이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진행할 가능성이 큰 거고 그렇게 되면 2주밖에 안 남았지만 급하게 대통령이 방미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한미 정상회담 하면 항상 기레기들이 그 난리를 쳤어요. 미국 대통령 빨리 만나야 된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너 미워서 안 만나주는 거다. 너 무능해서 능력이 없는 거다. 미국한테 팽당했다.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입장을 바꿔가지고 그럼 미국 입장에서 보자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자고요. 지금 전 세계의 가장 핫한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굉장히 여러모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방산과 관련해서도 한국은 실질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미국의 갑질에 등을 돌리려는 많은 국가들이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안이 결국은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방위와 관련해가지고, 방위 산업과 관련해가지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 세계가 어떤 분위기냐. 트럼프와 반 트럼프로 지금 나뉘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전 세계가. 심지어 며칠 전에 브릭스 정상회담이 브라질에서 열렸는데 거기서는 아예 공동성명 내용 자체에 트럼프를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겨냥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야, 브릭스에 동조하는 국가들 내가 혼내줄 거야 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긁혔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이재명 대통령을 빨리 만나서 미스터 리 하고 나는
같은 라인이야라는 걸 그렇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부분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을. 사실은 나머지 국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빨리 우리 쪽으로 이렇게 친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은 건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야. 세계에서 가장 핫한 프레지던트가 나랑 같은 입장이어야 돼. 게다가 이 미국 주류 언론들이 한국의 민주주의 이러면서 계속 자기하고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자기하고 같이 친한 모습 보이고 이재명이 나와 같은 편이야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다면 야, 니들이 틀렸지? 이재명은 내 편이야 라는 걸 사실은 과시하고 싶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국뽕이나 뭐 어떤 뭐 민주당 편을 들기 위해서 지금 없는 얘기를 지어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언론은 일방적으로 국짐이나 주진우 같은 쓰레기들이 뱉어내는 말로 우리가 제대로 된 외교적 대응을 못 해가지고 지금 위기를 맞았다라고 써내고 있는데 실제 여러분이 뉴욕타임즈, NYT를 검색을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기사를 찾아보시면요. 이게 기사 원문이에요.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압박 속에서도 외교산업 협상 전략을 다각도로 구사하며 대응하고 있음. 특히 우호 관계와 국가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한국의 노력이 두드러지고 있음이라고 보도를 했어요. 이게 뉴욕타임즈의 실제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미국 쪽에서는 이거 만만치 않은데 예전처럼 우리말 듣고 일방적으로 안 해주는데 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곤란해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측 입장이. 거기에 더더군다나 주진우나 뭐 국짐이 주장하는 나경원이 주장하는 얘기는 원래 미국이 우리한테 조선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의지하고 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협상 진행 과정에 그 내용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실패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역으로 생각하셔야죠. 만일에 우리가 트럼프가 간절히 원하는 조선업에서의 미국의 군함의 수리나 건조에 대해서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벌써 트럼프가 자랑했을 거예요. 나 이런 그렇죠. 실적을 얻었을 거라고. 근데 그 얘기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우린 그 카드를 아직까지 쥐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못 도와주지라는 걸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성렬이한테 하듯이 옛날에 바이든이 만찬 열어주고 기타 하나 주고 몇천억 몇 조를 땡겨간 것처럼 빌려가 놓고 100만 발 넘는 우리 포탄들 제공으로 돌려버린 것 같은 짓은 못한다는 거야. 확실한 기브앤테이크 없이 우리가 협상에 뛰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따져서 아쉬운 쪽은 미국입니다. 우리는 가진 게 있고 생산하는 국가고 미국은 사야 되는 사람이고 가진 게 없는 국가예요. 더더군다나 수요처가 미국뿐이 아니야. 전 세계가 다 한국산 반도체와 방산 무기들을 원해요. 그렇죠. 이러한 강점을, 외교적인 강점을 최대한 이용해갖고, 협상은 늦출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죠. 맨 마지막에 사는 사람이 제일 좋은 조건에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그 재무장관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계속 반복적으로 일관되게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빨리 협상하는 애들이 유리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 그건 말을 미국 하겠어요? 말이니까. 그러니까 왜 그 말을 하겠어요? 지금 다른 국가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최대한 빨리 안 가는 게 유리한 거야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안 가니까 빨리 와 이러고 윽박지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하는 국가 일본. 일본 갔나요? 안 갔죠. 안 갔잖아요. 일본은 7차례나 협상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일본한테 정말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 아니 실제 그랬잖아. 네, 버르장머리 근데 없다라고. 새끼라고까지는 안 안 했어요. 했고요. 버르장머리 없다고만 했어요. 네, 버르장머리 네.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래 일본한테 상호관세는 24%였는데 25%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내부가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시다 총리가 황급히 투구를 들고 트럼프를 만나러 갈 때만 해도 일본 언론은 와 우리 총리 겁내 외교 잘한다 이러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단 한 번도 이시바 총리 이름을 얘기 안 해요. 한 번도. 그리고 심지어 나처럼 못 외운 거 아닐까? 신임 총리라서. 그럼 그게 또 하나 미국 언론에서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이게 바이든이었으면 트럼프 같은 사람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한다?
침해야라고 공격했을 거다. 치매, 그런데 트럼프 이 새끼는 이재명하고 이시박을 형제인 줄 알 거예요. 같은 이시인 줄 알 이씨인 줄 거예요. 알고, 네. 그죠? 어디 이씨고, 어디 이씨야? 한국 이씨야? 그럼 얘는 일본 이씨인가? 이럴 놈이기 때문에. 도쿄 이씨입니다. 네. 도쿄 씨. 네, 지금 동사니까지 왜 그러시는 거예요? 트럼프의 지금 이 엄포질이 지금 우리나라한테는 안 맥힌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심하세요. 우리 외교부 이 윤석열 때 같은 그런 실력 없는 외교부 아니고요. 지금 우리 김현정 고문이 안 보이잖아. 이분 뭐 장관당, 이분 지금 뭐 청문회 시키고 장관 시킬 때가 아니라니까. 물밑에서 엄청나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이분이 이번에 미국의 특사 오는 명단, 종인이 할배 좀 보내주세요 하는 것도 물밑에서 작업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대미 관세 무역 협상 천천히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인이 할배 보내면서도 특사 단장은 이현주 의원한테 맡겼잖아요. 할아버지로 따라간 거예요. 관광하듯이. 그래서- 이현주 의원이 잘할 거라고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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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현주 의원도 사실은 안 좋아해요. 한번 뒤통수 세게 맞았기 때문에. 그렇죠. 맞다. 두 분 사이에. 예. 앙금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감시하러 가는 거죠. 뒤에서. 그래서 좋은 방 안 줄 수도 있어요. 자, 특검이 매일매일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 3개가 돌아가니까 정신이 네. 없어요. 2주 정도도 채 안 됐는데 벌써 그 전방위적인 그물에 걸려들고 있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단독이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지금부터는 이거 어제만 있었던 일이에요. 특검이 내놓은 몇 가지 특종들에 관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란 특검부터 시작할 건데요. 네. CCTV, 그러니까 국무회의 CCTV를 확인한 특검이 내란 모의 위한 국무회의 니는 5분 했다 그랬지? CCTV 까보니까 2분도 안 되더라. 라고 꺼내놨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5분이나 2분이나 마찬가지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2분이면 개 성명하고 폐회 성명해도 끝나는 시간이거든요. 사실상의 제대로 된 회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서 회의 내용에 대한 증언도 확보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물리적 증거로 이거를 밝혀냈습니다. 자, 내란 특검이요. 대통령실 CCTV 기록을 토대로 국무회의가 2분 만에 끝났다고 결론을 냈는데요. 그러니까 국무위원 11명이 모두 모인 건 10시 16분이고요. 윤석열이 회의장을 나선 건 10시 18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행정안전부는 뭐라고 국무회의 협조 공문을 보냈냐면은 10시 17분부터 22분까지 5분 동안 국무회의가 진행됐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이것마저도 거짓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지난 2월 11일 날 이상민 전 장관이 뭐라고까지 거짓 증언을 했냐면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고요. 2분 만에? 2분이면 딱 할 수 있죠. 딱 와가지고 몇 명 있어. 아니, 의결 정족수가 필요하니까 외쳐. 그러면 한 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딱 외치고 이제 11명 끝! 해산! 그러면 2분이면 끝나는 거죠. 그거네. 전홍규 변호사님 인생 2회차 같아요. 여기 변호사가 아니라 개그맨으로 갔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봉숭아 학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봉숭아 학당도 25분, 30분을 하거든요. 5분 안에 계엄에 관한 국무회의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개소리라는 되죠. 거죠. 5분 동안 열띤 토론이 있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사실은 이것마저도 거짓말이었다. 그래서 특검은 윤석열의 일방적인 계엄 통보에 불과했다고 보고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직권남용 얘기 나오고 있는 과정 중에 구속영장 오늘 이제 잠시 후부터 심의 들어갑니다. 2시 반부터 2시부터. 시작하니까 한 10시간 동안 대기를 좀 시켜놨으면 좋겠어요. 거기 에어컨도 없대는데. 있어도 빼야죠. 나 같으면 온풍기 틀어줄 거야. 여기 냉풍기 쐬세요. 그러고 내가 온풍기 틀어주고 싶은데. 온돌 따뜻하게 해주고요. 그렇죠. 네.
지금 이 잔인한 사람. 구속이 이루어져야 될 이유가 또 나온 게요. 우리 이제 강희구 여기 부속실장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부속실장이 나중에 국방장관이나 이런 애들이 문제된다 그래갖고 이제 문건을 만들러 갔다가 국방장관 총리 다 서명 받아가지고 윤석열한테까지 서명을 받았는데 김용현이 구속이 되니까 여기에 쫄아가지고 한덕수가 폐기하자 그래갖고 폐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술을 다 했어요. 이미 특검에 가서. 그러니까 문건도 내가 만들었고 사인도 다 받았고 심지어 윤석열도 확인을 했는데 나중에 국무총리가 없애달라고 해서 대통령한테 없앨까요? 그랬더니 없애. 그래서 없애는 것도 했다라고 진술했는데 이 진술을 번복을 했습니다. 윤석열 변호인을 만나고 난 다음에. 즉 네. 증언을 번복을 시킬 만큼 증거 조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윤석열의 변호인인 최명성 변호사가 같이 입회를 한 특검 조사에서 말을 바꿉니다. 문건을 폐기한 뒤에,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만들었다가 내 마음대로 폐기한 뒤에 윤석열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전후 관계를 바꿔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을 풀어놓게 되면 계속해서 진술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통과가 될 거고 그러고 나면 강희구도 다시 진술을 또 바꿔요? 재번복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유엔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의혹을 계속 조사 중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일단 뉴스 정리해보고 이게 왜 중요한 안건인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데릭 맥컬리 유엔군 사령부 부사령관이 한국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이 얘기를 어디서 했냐면은 평택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서 유엔군 사령부 창설 75주년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이때 내외신 기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자들뿐만 아니라 외국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걸 이 얘기를 한 공언했다는 거죠. 겁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언급은 할 수 없지만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정보가 필요로 하는 측에 제공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사안이 사실은 미국과 한국의 관계, 무역 협상, 그리고 전반적인 미국과의 어떤 일종의 동맹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계엄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사전 인지가 전혀 없었다고 잡아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도 몰랐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도 몰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대사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미국은 까맣게 몰랐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사실은요 우리가 알았는데요 하면 그때부터는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냐면 이 드론 사업을 진행한 거는 물론 이제 카이가 중간에서 민간업체 물건을 세탁을 해갖고 국방연구원을 통해서 드론을 사주고 뭐 이거 연습하는 단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지금 국방연구원과 방첩사 이런 애들이 연결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드론을 띄워라라고 하는 직접적인 공문을 내린 부서는 안보실이라는 거예요. 국가안보실 심지어 김태호가 차장으로 있는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그렇죠. 있는 1차장 국가안보실에서 이걸 저질렀다는 겁니다. 근데 김태호는 스파이인 거 우리 알고 있잖아. 다 알죠. 예, 일본과 미국의 스파이인 거. 그렇죠. 이중 스파이. 이런 짓거리를 하는 김태호가 미국의 어떤 라인으로든 이러한 사안을 보고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했을까? 일본에 이 사안을 얘기 안 했을까? 난 절대로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아니 근데 저는 딴 걸 떠나서 이미 도청을 통해서 미국이 알고 있었어요. 그럼. 근데 도청을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그냥 인간 도청기야, 김태호가. 그렇기 때문에 미국 측이 이걸 몰랐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미국의 외교통이라든지 주한미 대사는 몰랐을 수 있지만 군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안, 특히 군대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안은 최소한
사령관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내에서 김태효를 통해서 지금 한반도 정세를 들여다보고 있는 이른바 매파들, 국방부 안에 있는 이 전쟁 매파들 같은 경우에는 전쟁광들. 이것을 보고받고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다 미리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엄이 성공했을 경우, 그렇죠. 실패했을 경우, 음흠. 또는 전쟁으로 확대됐을 확대될 경우, 경우. 이 모든 경우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으면서 관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김태호가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미국이나 일본 측에 공식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전달했냐 아니냐만 나온대요. 그러면 이건 외환죄임과 동시에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에 대한 배신이고 파괴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국제 외교 안에서 미국 이 새끼들 신용 없네라고 미국의 외교적 위신을 추락시킬 수 있는 사태라는 거죠. 따라서 한미 회담이나 뭐 이와 관련된 내용들 있잖아요. 요거 까질 때까지 미루면 우리가 무조건 이깁니다. 게다가, 근데 물론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거는 바보 같은 바이든이 그렇게 한 거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관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또 동시다발적으로 행동을 했던 게 일단 우리 쪽,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윤석열의 반대쪽에 있는 세력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연락을 취하기도 했어요. 왜 그랬냐면 나중에 명분이 있어야 돼. 야, 너네 알면서도 그러면은 모른 척 했던 거야? 입 다물고 있었던 거야? 야, 남의 나라 내정이잖아.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 니들 살려주려고 우리가 언제 줬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이라는 애들이 여러 대가리를 오늘 왜 이렇게 언어가 거칠죠? 예, 굉장히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 처리도 참 많이 했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한 번 당시 이재명 당대표의 해안이 보이는 겁니다.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계엄 해제가 되기 이전부터 위성락이라든지 김현정 고문을 특보, 통해갖고 예. 미국 측에 알린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 안에서도 밑에서 이걸 꾸미고 있는 놈이 있고 이걸 꾸민다는 걸 알게 되면 반대하면서 화를 낼 놈이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 안에 그 세력들을 자극을 시키면서 빨리 계엄에 대한 부정적인 성명을 해달라고 사전에 요구를 한 거고, 그래서 2시 좀 넘어가지고 미국 측에서 이 계엄 반대세라고 하는 의견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제2계엄을 못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그렇죠. 이 멍청한 것들이 무인기 띄우고 자극하고, 심지어는 러시아 대사가 이거 하늘에요 그 경운기가 돌아다니면서 삐라를 뿌려요라는 보고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걸 몰랐다고? 이 도발을 몰랐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미국의 정보력을 생각할 때 만일 그런 게 있으면 직접 쫓아와갖고 작사를 냈겠죠. 왜 우리가 시킨 대로 정전협정 이 맘대로 위반하냐고. 정전협정 당사자국은 미국이고 한국은 지금 작전권도 없는 주제에 그런 짓을 왜 했냐고 조졌을 거라는 거야. 따라서 이거는 김태호를 통해 갖고 어떤 형태든 비밀이든 공식이든 보고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거를 우리가 지게 된다고 치면 당연히 윤석열은 외환죄고, 외환죄의 핵심 공범이 김태호임과 동시에 미국은 우리한테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동맹을 전쟁으로 끌어넣으려고 했던 나라가 미국이다라고 하는 도덕적 약점을 잡히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드론 사안과 통해서 증거 인멸을 하고 관련된 사람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똑같이 지금 우리 보고보살 노상원도 걸려 있는 겁니다. 노상원이 작전 계획에 분명히 그게 있었어요. 한국군과 미국군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공격을 해갖고 테러를 해갖고 미국 군인도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미국이 개입한다 그랬거든.
그럼 이런 내용을 함부로 미국 민간인만 건드려도 미국 정계가 막 바글바글 하는데 한국군과 미군이 동시에 근무하고 있는 기지에 북한군으로 위장한 테러를 해갖고 미군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작전 명령이 확인이 되는데 이게 공식적인 어떤 명령이라든지 그 계엄을 시도하려고 하는 무리들의 DIA를 통한 작전이 존재했다라는 게 드러나면요. 그건 미국을 선제 공격하는 행위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란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실패한 내란, 계엄하려다가 실패한 계엄, 경고선 계엄, 미국도 이렇게 끝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이거 밝혀지면 미국의 연관성이 드러나게 되면 미국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곱게 털어서는 안 돼요. 윤석열이 뭘 했네, 어쨌네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군 전체, 우리 외교가, 우리 행정 관료들, 그리고 그 안에서 협조했던 부역자들을 하나하나 굴비 엮듯이 다 꺼내놓지 않으면 진정한 자주적인 국가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도 그 당시에 뭐 미국 내부도 굉장히 뭐 경론이 벌어졌겠죠? 그 당시에 윤석열 편에 섰던 사람들은 지금 아마 다 입 쳐닫고 찌그러져 있을 그냥 겁니다. 조용히 네. 지나가기만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안가 비밀 회동에 대한 CC도 또 확인이 됐어요. 이거 김성훈이가 지우러 막 돌아다녔거든. 심지어 나중에 윤석열이랑 같이 가갖고 지운다고 가기도 했는데 역시나 CCTV는 존재했어요. 네, 그거는 우리 세호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했죠. 이거 나중에 다 나온다고. 네. 예. 자, 경찰과 내란 특검이 확인한 삼청동 안가 폐쇄로 TV에서 두 개의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요. 일단 지난해 11월 26일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 4명이 안가로 모이는 그 모습, 예. 그 모습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실물이 확인된 거예요, 참석자. 네, 그리고 또 개엄 이틀 전인 12월 1일에 윤상현 의원이 안가를 찾는 모습이 또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왜 모였는지는 몰라요. 근데 계엄과 전후해갖고 얘네들이 모였는데 계엄은 군인이 하는 건데 이복현이 왜 왔을까를 생각해보면 이게 단순하게 계엄을 통해가지고 도이치모터스를 비롯한 김건희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국내외에 있는 문제들을 한꺼번에 털어버리려고 했다가 계엄이 실패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사후 대책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그 삼청동 안가 CCTV에 포착된 거는 계엄 전이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계엄 후에 또다시 안가 모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모 언론사 기자들이 분명히 계엄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범인들은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 그리고 이들이 과연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어디서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분명히 안가에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촉이 딱 쳐가지고 기자들이 그 앞에서 진을 치고 있었대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찍고 있었는데 그게 다 찍힌 그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이 며칠 전에 내란 특검으로부터 그 영상을 좀 제공해 줄 수 있느냐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기자분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관련 영상을 다 특검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대통령실 내부 비서관을 비롯한 한 두 명 정도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도 곧 소환이 임박했다고 봐야 되겠죠? 안가라는 곳은 굉장히 비밀스러운 곳이고 노출되면 안 되는 곳인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 거의 에어비앤비 수준으로 전 국민한테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가는 대통령이 가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치, 안전가옥이잖아요. 안전가옥인데 왜 에어비앤비라뇨, 변호사님. 말 그대로, 맞아. 지금 에어비앤비식으로,
주인도 없는 상태에서 객들이 와갖고 자기들끼리 와서 막 쓴 거 아니야. 뭐 양주 한 병 들고 씨바스 리갈 하나 들고 와가지고 뭐 에어비앤비는 미리 예약하고 돈이라도 지불하죠. 그것들이 미리 예약하고 돈을 지불할게요. 나라가 됐잖아, 나라가. 네. 나라 돈으로 가갖고 그 자리에서 회의하고 나는 안 들킬 거야 했다는 거지. 역시 안가가 최고야 이러면서. 예. 확 쫓아가서 총을 쏴버렸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 내란 특검의 범인은 그 전에도 말씀드렸잖아. 우리 이 은석이 형이 사상 최대의 뭔가 검찰 수사 목록을 남길, 전화번호부, 아니, 성경을 남길 거라 그랬잖아. 네. 성경으로 남길 만큼 이 분야가 무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은석 특검이 진짜 이거 다 끝나고 나면 정말 책 한 권 쓰실 것 같고. 그럼요. 그 책은 진짜 잘 팔릴 것, 베스트셀러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드라마로 만들어도 기가 막힐 드라마가 나올 것으로 암호명, 보여집니다. 멧돼지 사냥 음. 딱 해가지고 오. 책 하나 내거나 드라마 만들면은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방송은 늘 이제 그 뉴스에만 나오는 얘기를 안 하니까, 새로운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왜요? 또 어디서 뭔 얘기를 또 듣고 전변이랑 오셨대? 나랑 그 사석에서 나는 얘기 중에 있는데, 계엄 당일날, 예. 김건희가 진짜 몰라갖고, 계엄 선포 일어난 걸 보고, 열이 받아갖고, 막 멧돼지한테 뭐라고 했다고 하던데. 난리를 쳤다는 이야기. 거기 어디예요, 출처가? 일단 그 얘기가. 뭐, 그럼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김건희는 그날 진짜 계엄 날 줄 모르고 피부과 시술 받으러 간 게 맞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뭐 여기저기 들은 게 좀 있는데 들은 거부터 얘기를 해봐봐요. 일단 출처는 밝힐 수는 없지만 에이. 들은 얘기로는 어디 근처 그러면? 예, 뭐 이제 서초동 법조가 아니면 서초- 용산 대통령실 쪽? 서초동 이제 법조와 이제 뭐 아. 이렇게 기자들 이쪽에서 좀 아주 핵심적으로 좀 살짝 흘러나온 내용인데 네. 그날 정말 막 소리를 엄청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 자체를 반대했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같이 공모하거나 했는데 갑자기 그 날짜에 딱 그 시간대 한 거는 논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왜 지금 했어? 이것 때문에 빡이 돈 거죠. 계엄을 왜 했어가 아니고, 계엄 왜 오늘 했어? 그죠? 왜 그렇지, 지금은 그렇지. 말도 없이 나한테 승인도 안 받고 네 마음대로 해?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가 뭔데요? 이걸 역으로 추산을 해보면 네. 전날이나 그날 오전에 건희하고 대판 뭔가로 싸운 거예요. 그럼 싸울 일이 이제 많아. 많죠? 명태균 특검도 있고, 이제 성에 잘리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김건희가 기분이 나빴어. 나쁘죠. 밥도 많이 먹어서 기분 나빠. 방구 뿡뿡 껴서 기분 나빠. 코도 골아서 기분 나빠. 그냥 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얼굴만 봐도 기분이 나빠. 심지어 자기 관련해갖고 시킨 것도 제대로 못해갖고 기분이 나빠서 낮에 졸라게 퍼부은 거예요. 그래놓고 저는 기분풀이 하려고 성형 간 거죠. 시술 받으러 간 거죠. 거기 갔다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문제는 이제 혼자 폭탄을 맞은 성렬이가 화가 난 거야. 그 낙수를 먹기 시작했다는 거지. 낙수를 먹다 보니까 혼자 먹기 심심했거든. 그래갖고 영현이나 평소에 불렀던 상미야 술 친구들을, 야, 오늘 좀 들어와. 마누라 지금 피부과에서 괜찮아, 들어와. 그래가지고 다 불러들인 거지. 그래서 술을 막 먹으면서 마누라가 지 특검하는데 명태균 저거 황금폰 못 막았다고 막 지랄 연병을 하고 그러는데, 진짜 내가 진짜 서러워서 못 살겠어 라고 하니까 그 옆에는 이제 같이 술 먹은 상민이나 영현이가, 그러면 이참에 그냥 한 방에 해결해버리죠. 그냥 계엄 때려갖고 이거 싹쓸이 해버립시다. 술김에 이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한번 해? 계엄! 좋아! 빠르게 가!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간 거죠. 그래서 건희가 시술 받고 잠들어 있는 사이에, 야, 국무위원들 다 불러 모아. 그리고 너 빨리 군대에다 연락해가지고, 오늘 깔끔하게 내가 오늘 오전에 당한 것도 있고 한데, 개헌해가지고, 개헌하게 처리해주고, 내가 큰 소리 좀 치자. 라고 해갖고, 이걸 확 저지른 거야. 근데 다들 건의 승인을 안 받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이걸 하고 싶어도 윤석열의 명령을 받은 애들이 제일 먼저 김건희한테 전화를 했을 거다. 그러니까 그때 건희한테 확인 전화를 하는 놈도 있었을 건데, 그렇지. 얘가 폭풀 맞고 자빠져 잤잖아. 그 중요한 시간에
들어 누워서 3시간 동안 기절해 있는 상황이라 연락이 안 됐겠지. 근데 평상시에 이거 계엄한다고 그래서 예비 음모는 다 해놨던 애들이다 보니까 오늘이 D-Day인가 보다라고 저질러 버린 거고,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낮술 먹고 애들 모아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그러고 상민이도 나서고 한덕수도 나서고 김용현도 나서갖고 막 일을 북적북적 저지른 거야. 술이 좀 깨갖고 낮술이 좀 깨갖고 해 떨어질 때쯤 돼보니 일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져 있네. 그렇다고 지금 안 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린 바람에 술이 반쯤 취한 상태에서 벌게진 상태에서 국무회의 하고 언론에 나가갖고 발표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 얼굴이 시뻘개가지고 저는 보면서 바로 술 처먹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로 돌발적으로, 우발적으로 윤석열이 저질렀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준비가 좀 덜 된. 그러니까 1년 내내 준비했잖아. 그 전때 총선 지기 직전부터 계속 이 계엄을 준비하고 연습을 했는데. 그러니까 김건희는 그건 거지. 씨발 내가 날짜를 막아주지도 않는데 네가 함부로 해가지고 지금 실패한 거냐? 그렇지. 지랄발광을 한 거구나. 성공을 했으면 윤석열이 더 큰 소리 치면서 말해라. 네가 해라. 네가 좀 해봐봐. 지가 이제 자랑을 했겠지. 내가 깔끔하게 다 해결했다고. 한숨만 나옵니다. 응. 한숨만 나와요. 맞아라. 내가 계엄으로 이거 정리 다 했어. 명태균이고 이거 앞으로 특검이고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망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 모질한 새끼야. 이 능력도 없는 게 왜 네가 나서서 이 지랄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또록또록한 발음으로? 이 바보 같은 새끼.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이래가면서 결국은 악다구니를 쓰면서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게 아니냐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상상을. 결국 특검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왜냐면 나는 그때부터 이걸 느꼈어. 경찰서장이 매우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계엄을 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그 경찰서장한테 그랬다는 거지. 씨발 내가 마누라가 너무 저기 볶아가지고 이거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당신 저 국회 미리 병력들 보내가지고 국회 수비다 이런 쪽에서 국회의원들 못 오게 막아. 이렇게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만일 그게 증언으로 드러나고 그 당시에 술을 처먹고 얘기를 한 것 같았다라는 정도까지만 나오면 이 송 작가의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 역시도 팩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가 계엄에 깊숙이 관련이 돼 있는 거는 빼박이고. 빼박이고. 다만 그 날짜. 그 허술하게 뭔가 준비가 급조된 듯한, 국무위원들도 자다가 갑자기 숫자 맞추러 불려온 것 같은 그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요 시행을 급박하게 하게 된 데에는 뭔가 윤석열의 낯술이 작용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특검이 어떻게 날짜를 12월 3일로 결정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수사까지도 충분히 해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술 처먹고 계엄을 선포해. 이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이거 술을 안 처먹는 날이 그럼. 없는데 언제 했어도 그냥 계엄 선포할 때는 늘 술 취해 있었겠구나. 예. 그렇죠. 근데 이날은 이제 자기 공명심 또는 자기의 어떤 열받음 때문에 건희한테 뭔가 보여주려고 계엄을 한 거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저는 들고 있었습니다. 더럽게 눈치도 없어 하여튼. 아유. 자, 왜냐면 지가 실무적으로 알면 이렇게 급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기분 파니까 알 수 있는 겁니다. 잘했어, 성렬이. 그거 한 방으로 대한민국 민주화가 3년이 땡겨진 거예요. 자,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국진당 애들이 줄줄줄 딸려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뒤에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특별법까지도 지금 발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김건희를 뒤졌는데 아무 상관없다는 국진당 애들이 다 딸려 올라오고 있습니다. 뉴스 정리할게요. 네, 김건희 특검팀이 어제
김영선 전 의원의 서울 자택과 김상민 전 검사의 자택, 그리고 윤상현의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 세 사람은 윤석열, 김건희와 함께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에 같이 묶인 사람들이죠. 요건 이명현 특검입니다. 내란 특검이 아니고 김건희 특검인데 이게 일어났으면 진즉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 공관위원장이 윤석열이잖아. 내가 전화 윤석열 아니다. 윤상현이 내가 전화 한 번 할게. 요 내용에 대한 게 인제 본격 수사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압수수색을 해서 뭐 건질 게 있을까 싶은데 그래도 나와요. 그런데도 뭔가 큰 건을 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첩보가. 그러니까 이제 압수수색 범위가 어디까지 밝혀졌는지 모르는데 윤상현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건 확실한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압수수색 대상이 될 거라고는 정말 머릿속에 그런 생각은 1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빨리 올 줄도 몰랐다는 거죠. 몰랐대요. 모두 다 지금 그러니까 본인들이 항상 공격만 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해보는 입장을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아예 대비를 못 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생각 자체를 하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를 건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아예 게 못해요, 없는 거니까. 아예. 그래서 요 대목은 김건희 특검의 내란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 윤상현 입장에서는 정치 보복이다. 나는 억울하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정작 김용태나 조경태나 당내에 있는 이른바 비주류들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치 보복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라고 공식적으로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윤상현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 이거 정말 탈출한 지능수예요. 빨리 거리두기를 했었어야죠. 여기에 지금 아직 압수수색은 안 했지만 정진석 역시도 피의자로 적시를 했습니다. 이제 정진석도 기능이 있을 거고, 뭔가를 했을 거거든요, 그 안에서.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인가요? 정진석이 아마 그 역할을 했을 거다라고 하는 증거를 확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좀 다른 건이긴 합니다만, 지금, 당시 지방선거 음, 공천할 당시에 그렇죠. 그때 공천관리위원장이 정진석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보궐선거 말고 지방선거 관련해가지고 정진석 역시도 피의자로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에서도 올라와 있고 이쪽에서도 피의자로 적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추가로 권성동도 조만간 피의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특검이 아니고 KH그룹 회장이 권성동하고 40억 관련된 얘기한 거 네. 녹취록 나왔잖아요. 네. 후속 보도가 나왔는데 이 KH그룹 회장의 측근인 조모 씨가 부회장이래요. 조모 씨가 실질적으로 권성동한테 현금 48억 원을 건넸다고 하는 녹취가 추가로 또 나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 걸려든 거예요. 심지어 이제 추경호도 내란 특검에서 조사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경원도 지금 내란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동시에 지금 국진당 국회의원들 10여 명 이상을 동시에 피의자로 놓고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힌 콜라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조특검께서 은석이 형님께서 내란 특검 안에서의 주요 인물들을 추경호를 중심으로 한 나경원이라든지 권성동, 권영세 이런 사람들을 주범으로 잡아놓고 당시에 표결 방해를 받았거나 그러니까 국회 못 오게 했잖아요. 저는 그 이후에 윤석열에 대한 그 석방청원 내지는 계엄의 계엄이 아니라 탄핵의 부당성 이런 데 나섰던 의원들을 상대로 당신들 무슨 죄가 있어. 시켜서 한 거 아니야.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내란 동조범 혐의를 빼줄 테니까
그 당시에 당 지도부 애들이 무슨 짓을 강요를 했는지를 자백을 해봐라고 요렇게 설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 야, 빨리 자백한 애들이 그나마 좀 살아남는 거 아니에요? 내란범은 아닌 거죠. 그렇죠. 나는 아이고 당대표가 시키는데 어떻게 안 해요? 뭐 비상위원이 한 걸 어떻게 안 해요? 라고 하면서 내란 공범죄는 피하고 싶어서 그거를 다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게다가 거죠. 지금 또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란특별법 그 내용 안에도 뭐가 들어있냐면 내란에 가담했거나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 뭐 군인, 경찰, 공무원 등이 자수하거나 제보할 경우에는 처벌을 감면하는 조치를 아예 법안에 포함시켜 놓고 있어요. 요게 1번이기 때문에 네. 지금 국진당 애들이 내란 특별법 지금 발의돼 있는 내용을 막 비난하지를 못해요. 이게 돼야 지들이 살 길이 열리는 거거든. 그러면은 눈치 볼 거 없이 빨리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내란- 달려가면은 또 티나잖아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모르게 조용히 가서 조용히 가서. 아닌 척하고 당당하게 들어가서 나 이렇게 하고. 참고인일 뿐이야 이렇게 라고 하죠. 얘기해서 추경호가 그때 저한테 전화해갖고 어디로 오라 그랬어요. 여기 녹취록도 있고요. 문자도 혹시 나중에 텔레그램 지울까봐 제가 이렇게 캡처 떠가지고 다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그러면은 국진당 단톡방에서는 이거 여당이 내란특별법에 동조하지 맙시다라는 글 올리면은 그 올린 사람조차도 범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란범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말해놓고 특검 가갖고는 그 나쁜 새끼들이라니까요. 그리고 다 읽는 거야. 그죠. 딱 그러면- 들어갈 때 특검 사무실 들어갈 때 앞에 기자들 딱 보면 당당하게 나 그런 적 없습니다. 딱 얘기하고 제가 진실만을 말하고 정정당당하게 조사받겠습니다. 고정 멘트잖아요. 들어가자마자 뭐 물어보고 싶으신데요? 이거 제가 다 이러고 정리해 왔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하고 정리된 걸 딱 내미는 거죠. 그 나는 문제는 빼죠. 뭐냐. 요렇게 하면 내란 특별법, 내란 공범 혐의는 벗을 수가 있는데 요 내란 공범 행위를 통해서 추경호나 나경원이나 원내 지도부에 있었던 권성동이나 이런 놈들은 사실상의 내란 공범으로 증언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렇죠. 그 증언을 해주면 어떻게 된다? 정당 해산 해산이 사유가 된다.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야. 추경호랑 권성동 살리고 네가 내란범 될래? 네가 내란범 벗고 내란 정당 소속으로 당 파괴당할래? 요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면 직접적으로 형을 안 살 수 있는 입장에서는 아이고 정당이야 해산돼. 그럼 나 무소속으로 나가도 돼. 그러니까. 1년 후면. 왜냐면 정당 해산이 솔직히 될지 안 될지는 의문이잖아요. 마지막까지 가다 보면 그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런 건 모르겠지만 일단 나는 살아야죠. 그렇지. 일단 내가 살고 봐야지. 그리고 간판 바꾸면 되잖아요. 국민의힘 이제 사라지고 다른 당으로 갑자기. 그렇죠. 뭐 지금 많잖아.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들 많잖아. 그럼요. 하나 차리면 되는 거죠. 그냥 뭐 떴다 직접 방치고. 해도 되고 자영업 해도 되고요. 다른 프랜차이즈 찾아갈 수 있으니까 기회가 넓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양특검에서 두들기고 있는 이 효과가 몰이 효과를 내는 거예요. 점점 더 뜰채를 피해가지고 코너로 들어가지만 그 피할 곳은 없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내란 특별법이 시기적으로, 내용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효용감 있는 법안이라는 겁니다. 내란 특검법 한번 정리하고 다시 계산해 볼게요. 네. 자, 민주당이 12.3 내란 특별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지금 이 법안에는 범여권 정당을 포함해서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참여를 했다고 하는. 여권이 꼈다는 거야. 아니, 국진이 여권이 여권이 여권 이외에 범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범여권. 범여권이기 때문에 다른 데도 껴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조약권. 발의원. 네. 정식 명칭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와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고요. 자, 일단 보호야. 제보자 보호예요.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빨리빨리 자수해 라고 꼬시는 법이죠. 네. 자, 내란 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 감형, 복권이 불가능하게 만들었고요. 네.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내란범으로 찍히면 정치생명 끝나고 감옥에서도 못 나와요. 이 법이 그렇죠. 워낙 강력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내란 특별법에 대한 제보자가 돼야 되는 거야. 내란 그렇죠. 사태에 관해서는. 제보자는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공범일 경우에도 수사에 기여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이 꼬심에 안 넘어갈 수 없게끔 지금 만들어 놓고 의원들을 윗대가리부터 하나하나 불러줘지는 거예요. 게다가 추가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좀 몇 가지가 좀 더 들어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를 또 설치할 거예요. 좋죠. 저희가 우리 이 방금 얘기- 들었어. 네. 그리고 거기다가 윤석열 정부 임기 중 알박기 인사 조치도 원위치 그렇죠. 하는 걸로. 원위치 않은 거죠. 예, 그 내용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 내란 관련 기념사업 및 그 다음에 민주시민 교육 의무화하는 이런 사업까지도 같이 법안에 포함시켜가지고 그래야죠. 완전 내란 종식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때 총칼 앞에서 국회와 서강대교를 막아섰던 시민들 진짜 위대한 나라 지킨 공헌자들 아니겠습니까? 밤새서 정말 그 비닐 덮고 은박지 덮고 밤새웠던 키세스 군단들 이런 분들의 정신이 존경받고 인정받아야 돼요. 응원봉으로 했던 비세 축제도 축제지만 실제 목숨을 걸고 그 시간에 뛰쳐나가셨던 유언장 써놓고 나갔다 막 지방에서 아예 일주일 동안 산다고 생각하고 짐 싸갖고 올라왔다는 분들부터 전국 각지에서 여기에 참여해서 나라 구하겠다고 오신 분들이 수만 명의 시민들이 사실상 나라를 구해낸 거예요. 거기 오신 분들 표창은 못 주더라도 최소한 그 이름을 남기고 역사에 나라 구해주신 은인으로 기록해야 됩니다. 이게 누가 잘해서 된 거예요? 물론 이재명 대표 열심히 하셨고 민주당 다 잘했고 군인들도 그 안에서 협조 안 하고 잘했던 분들이 있잖아. 근데 이게 다 묻혀져 가버리고 나면 역사는 또 반복돼요. 이게 잊혀지게 되면 그런 분들을 역사에 남길 수 있는 기념사업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봤거든요. 근데 이걸 하게 되면 정치 공세다. 뭐 민주당의 일방 독주다라고 막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야. 그리고 이 법이 초창기에 한두 달 전에 만들어졌다고 치면 정권 교체 전에 만들어졌다고 치면 여론에서도 막 씹어 돌릴 겁니다. 일방적인 폭거다, 나치다, 이지랄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법은 살래 죽을래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법이에요. 만일에 이거를 국지만에서 비난하고 나는 그런 법에 절대 동의할 수 없어. 그럼 그래? 너는 내란 공조법. 너는 영원히 정치 생명 끄시고 하면도 안 되는 감옥에 들어가야 될 사람. 이렇게 낙인 찍어버리는 법이기 때문에 거기 아까도 있잖아. 설마 공범이더라도 사면 받을 수 있다. 집행유예까지.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받으면 결국은 정치 생활을 못하지만 최소한 감옥은 안 가죠. 영구적으로 감옥 가는 거는 피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함부로 이 법을 비난하기도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그동안에는 뭐 지난 민주당 정부 때에는 국회에서 강하게 나가지 않았거든요. 손발을 잘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지 좀 점잖은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이번에는 아주 강력하게 이 법안을 내주는 걸 보고 확실하게 좀 이제 국민의 목소리, 당원들의 목소리를 이제 잘 듣고 있다. 그런 게 좀 느껴집니다. 결국은 지금 대통령은 행정에서 효용감을 올려가면서 경제와 민생을 바로잡고 있고요. 지금 각종 개혁 법안들과 현재 내란에 대한 단죄를 민주당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 잘하고 있는 이 양쪽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한테 뭐라고 하소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아니, 이건 의회의 행위고요. 저는 행정부의 대통령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내란 특별법에 관여하고 내란 특별법을 내가 만들려고 그랬어요? 내가 뭐 당대표 때 그런 거 한다 그랬나? 아니라고. 이건 자율적으로 지금 민주당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특별법이 통과돼서 재판부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지금 특검 입장에서도 더 힘이 날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기소하고 제대로 조사한 내용이 제대로 재판받게 된다는 거거든. 역사와 법률로 평가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우리가 공천을 잘했어.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를 해서 그리고 이러한 민주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들한테 당무를 맡겨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기에 이낙연이 아직도 있었다면
수박, 박광훈 같은 수박들의 대가리들이 이 안에 혹시라도 의원이라도 자리라도 차고 앉았다 그러면 또 거품을 물고 무슨 지랄을 해야 될지 몰라요. 아마 제 생각이지만 민주 인사로 엮여져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형태든 내란 동조했을 사람들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힘은 완전 멘붕 상태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안철수한테 야 대충 여기 이 빨간 약이나 발라주고 치료하는 척 해줘라고 혁신위원장을 맡겼더니 아니 대놓고 회부를 하겠다고 이지랄을 떠니까 안 돼! 라고 내부적으로 혁신위원장한테 권한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당이라고 하면 저는 혁신위원장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당대표 돼서 바꾸겠습니다라고 나갔단 말이야. 문제는 혁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당명도 바꾸고 뭐 또 뭐 새 미래 어쩌고 하겠지만 당명도 바꾸고 내부적인 사람들도 솜방망이 징계하고 막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시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쉽게 말하면 그 독이 든 성배나 똑같은 거거든. 좋은 자리야. 권력은 주기는 하는데 나만 독을 처마시는 자리란 말이야. 근데 그 독도 좋다고 처마신 애가 있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를 이끌 수장으로 오늘 임명됐습니다. 이제 안철수가 사퇴하고 이틀 만에 윤희숙이 올라왔습니다. 윤희숙이 뭔 힘으로 무슨 개혁을 해내고 누구를 고쳐가지고 혁신을 만들겠습니까? 아무 짓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대로 전당대회까지 지리멸렬 가는 겁니다. 혁신위원장이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아무런 권한. 그러니까 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의견만 제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그냥 자기 그냥 책임만 올려주는 형식으로 내 이름 써라. 근데 뭐 보통 이런 거 하게 되면 나중에 뭐 당내에서 어떤 지분을 받거나 고위직 임명직을 받거나 다음 총선에 뭐 공천을 유력하게 받는다든지 뭐 이런 대가가 있겠습니다만 이 당은요 지금 내란특별법 통과되면 있는 자산 다 털리고 800억 두 번에 걸친 대통령 선거 비용 다 물어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탈탈탈 털린 다음에 소속 의원들 중에 중요한 핵심 브레인들 전부 내란죄로 깜빵 가야 돼요. 혹시라도 법정에서 자백을 잘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윤석열을 고발해서 감옥 가는 건 면한다고 하더라도 정치 생명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누가 윤희숙한테 여기에 관련된 지분 내지는 그 기여를 보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맡은 놈이 바본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것도 2, 3일 해보고 아니 이거 뭐예요? 장인데 땡전 한 푼 특활비도 안 줘요 저는? 이러고 윤희숙도 던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을 파나가는 과정 중에 돈대미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저희가 YTN 매각에 대한 부분 요거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집사 게이트라고 불리는 김예성 씨 예전에 대학원 동기라서 친구 엄마의 불법적인 잔고증명 위조를 도와줬던 그런 착한 친구 김예성 씨가 관련된 업체에 180억이 넘는 삥을 뜯었다라고 하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네. 아이고. 김건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혜성 씨가 출국 금지가 됐는데요. 이 김 씨가 운영하던 부실한 업체에 여러 대기업이 펀드 형태로 180억 원 넘게 투자를 했고요. 이 중 46억 원을 김혜성 씨가 챙겼다라는 의혹이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김혜성이 46억을 다 먹을 수는 없었겠죠. 네. 공정거래를 생각했을 때 한 8억 정도는
이 일을 다 성사시켜 주신 분한테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되게 웃긴 게 이 사람이 설립에 관여한 업체가 렌터카 업체예요. 네. 근데 이 렌터카 업체에 대기업이 184억 원을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본금이 3억밖에 안 되고 누적 손실이 346억 원에 달하는 부실 기업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기업과 금융사가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이제 결국은 왜 렌터카냐라는 부분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이치모터스가 나와요. 그렇죠. 왜냐면 도이치모터스에 있는 차량들 또는 도이치모터스를 활용한 렌터카들이 이제 사용 연한이 다 됐을 때 이거를 이제 중고로 받아줄 때가 필요한 거죠. 이걸 받아서 사업을 이어줄 때가 필요한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김혜성이 이 렌터카 업체에 관여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건 실제로는 김건희 거일 가능성이 큰데요? 100%죠. 왜냐면 얘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 치면 왜 갑자기 이 시기가 돼갖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대기업들한테 돈을 받았겠냐는 거죠. 이거 제2의 미르재단입니다. 그러네요. 아니, 김혜성, 네가 누군데? 김건희와 2010년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과정에서 친분을 쌓은 사람이요. 나 김건희랑 친분이 있어. 돈 줘. 그렇죠. 나 김건희 깐보니까 응. 도이치모터스 권호수 차 50대만 좀 갖고 와봐. 싸게 받아가지고 그걸 사업 한축했는데 대기업에도 나 김건희랑 깐보니까 돈 투자해. 그러면 대기업이 머리에 총 맞았어요? 어머, 김건희 깐보시군요. 이러고 돈을 줬겠냐고. 결론적으로 따져봤을 때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2천억 정도 먹었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추경호가 연관이 돼 있거든요. 추경호. 왜냐면 당시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차관이 수조 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4조 5천 나갔지 않습니까? 그 차관을 가서명했던 사람이 당시 기재부 장관 추경호였다는 거예요. 이거 해놓고 최상목이한테 넘기고 튄 거예요. 결국은 왜냐면 현금이 입금되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안 믿었을 거야. 또 이거, 뻥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차관 협정이 이루어지니까, 차관이 들어가면 실제 공사도 하겠네, 라는 차원에서 주가가 폭등을 했고, 이 폭등한 주가 가치로 이뤄낸 차액이 2천억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제는. 100억? 무슨 32억? 그거는 푼돈이었고 전체적으로 2천억 가까운 차익을 이 주가 조작 세력이 해먹었을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전방위적인 계좌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거 우리 방송에서 한 적 있어요. 2023년 5월 17일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한국 정부로부터 80억 달러 10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자관을 확보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요.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협정에 가서명을 또 했습니다. 이때 만기 40년, 최대 40년, 금리 연 1%를 넘지 않는 거죠. 예. 아무튼.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왜 이렇게 많은 차관을 지원을 하느냐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언론 측에는 우리나라가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의 차관을 제공했는지에 대한 보도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아주 보도자료를 꽝꽝 뿌려대면서 우크라이나 언론들의 아주 호의적인 조건으로 한국 정부로부터 80억 달러를 유치하게 됐다라고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를 하고 저희가 그때 우크라이나 언론을 보고 이런 게 떴다. 근데 우리 언론에는 이게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삼부토건이 어느 정도 주가 조작을 했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1,000원대부터 알고 있는데요. 사실 삼부토건 주가가 제일 낮았을 때가 이낙연 동생이 회장을 하고 있을 때예요. 이낙연 동생. 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80원, 90원대의 주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불과 한 6개월 만에 6,080원까지 올라요. 주가 조작을 통해서. 그럼 얼마가 오른 거야? 거의 20배? 20배 이상의 차익을 실현한 거야. 퍼센트로 따지면 2000% 가까운 차익을 실현했다는 거야. 문제는 이 당시에 삼부토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는 거지. 그 당시에 이트론, EID, 이화전기 요런 회사들, 즉 휴림 홀딩스라고 불리는 휴림 로봇이라고 하는 회사가 자사로 갖고 있었던 이트론, EID, 이화전기 요런 회사들이 삼부토건 주식의 30%, 20%, 23%, 20% 이런 주식들을 집중적으로 소유하고 있어. 300원이었어. 근데 나중에 이게 전부 매각을 하고 빠져나갔다는 거야. 그럼 삼부토건 총 주가 총액을 300원대에서 400원대에서 보더라도 1조 원 정도 가까운 돈이었는데 이게 얼마가 된 거예요? 20조 원 상당까지 치솟아 오른 거잖아요. 그 과정에 최소 25%에서 30% 정도 되는 지분이 주가 조작용으로 쓰여졌고 이렇게 잘 되는 이렇게 20배 가까이 주식이 오르는 그 상황에서 이 회사들은 휴림홀딩스 산하에 있는 회사들은 건설업하고 아무 상관없는 회사였는데 이 모든 걸 팔고 튀었다는 거야. 그럼 그 이득은 다 누가 갖고 가? 휴림홀딩스가 갖고 간 거야, 휴림로봇이. 근데 그 휴림로봇에 투자한 대주주가 누구다? 무궁화 신탁이라는 거야. 무궁화 신탁이 누구다? 김건희하고 언니 동생처럼 지내는 중국계 투자 펀드 회사, 한국 지사장이 실질적인 그 자본주고 이걸 운영한 사람이 광장 출신의 오창석 변호사가 이걸 다 운영을 했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다 법조계와 사채 그리고 중국 자본 여기에 각종 검사들과 주가 조작 세력들이 한꺼번에 엮여갖고 벌린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걸 못 건든 거예요. 아니 동전주가 300원짜리가 6,000원이 되는 동안 금감원은 1년이 넘도록 이거를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진짜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거가 문제 있다라고 신고가 들어갔는데 그 똑똑한 남부지방법원이 1년이 넘도록 여기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 수사를 안 해요. 고발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엮여져 있는 애들은 대한민국 최대의 주가 조작, 경제 사기범 조작들과 사채업자들, 검찰, 금감원이 다 엮여 있는 아주 범죄의 그냥 백화점 같은 놈들인 거야. 그래서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이 뿌리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집사 게이트로 추가로 발견된 180억 요런 잔챙이들은요 수두룩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특검을 해나가다 보면 웬만해갖고 뭐 저 검찰이 봐주고 금감원이 봐준 거면 건의가 전화 한 통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 건의를 소개시켜주는 뿌록하는 누구였겠다? 이종호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종호 한 명만 잡아갖고 폰을 탈탈탈 털어서 통화 내역만 봐도 거의 모든 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전문가들이 있는 거야. 매관 매직에는 건진, 그 다음에 대통령 공천에는 명태균, 그리고 주가 조작에는 이종호, 이 기타 등등의 핵심 멤버들이 김건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 중에 제일 돈을 많이 벌어다 준 조직은 국토부에 있는 우리 원희룡이었을 거고, 현찰을 제일 많이 해다 준 조직은 이상민의 행안부, 경찰들, 세관원들이 조직돼 있는 마약 조직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업 파트가 벌써 보더라도 마약, 땅 투기, 주가 조작, 매관 매직, 그 다음에 공천 개입까지 요 5개만 하더라도 이 정도 벌었으면 몇 조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신규철 대표 이하 그 삼부토건 지분 흐름을 빼고 있는 걸로 보이는 신규철이를 지금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고요. 조만간 구속후에 털어다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2천억 투기 관련된 규모가 나오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희룡 얘기도 해야 되겠는데, 원희룡이 정부와 기업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포럼에 들어가서 거기서 장사를 또 했다고 합니다. 포럼에 참가를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가를 조건으로 여러 기업들을 끌어들여갖고 그 기업들한테 뇌물을 받았거나 이 기업들의 주가 상승, 주가 조작에 이익을 했다는 것이죠. 즉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이슈로 삼부토건만 해먹은 게 아니라 여기에 참가한다네라고 하면서 포럼에 참가한 업체들이 다 한 구자씩 해먹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와 관련한 여러 조직들이 전부 다 전방위로 수사를 받게 될 거고요. 그 중에서도 히림이 또 단독으로 뭔가 얘는 특별히 많이 해먹었구나라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해요. 네. 자, 히림 종합건축사 사무소가요. 건축 설계사로는 유일하게 2023년 인도네시아 수주 지원단에 포함이 됐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부가 동남아시아 건설 수주를 위해서 꾸린 인도네시아 수주 지원단에는 종합건설사 10곳 이상도 이름을 올렸는데 설계 감리를 맡은 건축 설계사로 참여하는 건 히림이 유일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앞서서 2022년 사우디 수주 지원단에도 히림이 포함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히림은 윤석열 정부와 짝짝꿍을 굉장히 많이 헤쳐먹은 대표적인 건설 설계사 사무소다.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에서 뭐 사업 수주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업 수주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국가기관의 일종의 보증이 필요합니다. 산업은행의 보증이라든지 외교부의 보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또 AOD 자금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그 자금으로 갖고 이제 하겠다는 게 있잖아요. 공항이라든지 뭐 철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AOD 자금이 쓰여지는 데서는 이거 사실상 돈으로 주고 공사를 그 나라가 대신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지정해 주는 업체랑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히림이 실적을 찾아보면요. 전 세계에 있는 공항청사나 그 나라에 지어진 어떤 그 공공 건물들, 뭐 정부 청사라든지 뭐 이런 공공 건물들에 대한 설계 용역을 받은 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도 단독으로. 이건 뭐냐면 히림이 전 세계에서 설계를 가장 잘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공사를 수주하는데 따른 보증이나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차관을 받는 부대 조건으로 히림한테 일을 주는 게 일종의 옵션처럼 끼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해외 건설에서 시공에서는 이윤 창출이 크지 않고 감리나 설계가 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해요. 근데 히림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코바나 콘텐츠 후원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이 취임하기 전 3년 3개월간 히림은 586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를 했었는데 윤석열이 취임한 2025년 5월부터 심지어 뭐 끝날 때까지도 아니에요. 2024년 9월까지 총 33건의 공사, 금액은 1,779억 6,546만 원어치를 수주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큰 회사긴 했는데 원래 큰 회사가 586억 원 정도를 3년간 했던 회사가 갑자기 윤석열 1년 만에 정부로 1,000억을 3배. 했다는 거죠. 네, 3배.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6배를 한 거예요. 6배를 평상시에 비하면. 이거는 정상적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요 정도 정리하고 저희가 잊을 수 없는 힐링 타임을 좀 1시간 늦게 가져볼까 합니다. 홍작가TV 사내방송입니다. 자, 일단 염소탕 출고가 늦어져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업체에서 그 문자도 보내주고 계신데 저도 하나 받았거든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 얼어요. 깡깡 얼려서 보내야 안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얼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얼어서 순차적으로 출고를 하다 보니 현재 이제 품절이거든요.
품절 직전에 구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고가 금요일까지도 미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 출고되면 토요일 날 받으시는 게 제일 늦게 받으시는 거라는 거죠. 이왕이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게끔 품질과 어떤 그 운송에 만전을 기하다가 그렇게 늦어진 거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달에 김치 공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요거는 진영농산의 총각김치, 열무김치가 다시 나왔는데요. 요거는 한 달에 한 번만 저희가 공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문을 받으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다음 주 화요일까지 주문을 누적시켜가지고 수요일 날 장보고 목요일 날 만들어서 금요일 날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문을 드리면 만들긴 똑같은 제품으로 가는데 다음 주 금요일 날 물건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주문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음 주에 월화에만 주문을 받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랬더니 왜 이렇게 주문을 또 늦게 이게 짧게 받냐고. 빨리 진행을 해야 빨리 사고 싶은데 왜 나 살 기회도 안 주고 이틀 만에 했냐고 여러분들이 또 볼멘 소리를 하셔서 일주일 동안 길게 뺐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다? 이렇게 길게 빼갖고 여러분한테 주문을 많이 받으면 왜 늦게 오냐고 또 난리를 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부터 받는 주문이에요. 지금 하시나 다음 주 화요일에 하시나 똑같이 다음 주 금요일에 받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만드는 게 한 날이기 때문에 똑같이 한 날짜에 만든 걸 받게 되실 거예요. 다만 차이가 뭐냐면 일찍 주문을 하셔야 배송 순서가 빨라가지고 혹시라도 배송이 하루라도 늦춰질 수 있는 거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잡숴보시면 알지만 총각김치도 너무 맛있습니다만 열무김치는 이 여름에 필수템 아니겠습니까? 요거 국수에서도 좋고 말아 드셔도 좋고 그냥 효용성이 너무너무 많은 게 열무김치예요. 열무김치 많은 주문 주시고요. 저희가 열무김치 보낼 때 이제 열무김치 자체가 그 키로수를 맞춰서 보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도착했는데 왜 이렇게 김치에 물이 많아 그러는데 저희가 물을 넣어갖고 많아진 게 아니라 채수가 나와서 많아진 겁니다. 중량은 저희가 다 맞춰서 보낸 거니까 송작가래 마을에서 김치에 물 탄대요. 물을 타면 맛 없죠. 다 제대로 된 김치만 만들어서 보내고 있으니까 그런 컴플레인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번 주에 주문받는 양 말고 다음 달에 다시 공구로 받을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주문하셔가지고 최대한 일순번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가로 이 한여름철에 정통 모밀소바, 네, 우리 그 다림죽에서 나오는 정통 모밀소바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물가가 다 오르잖아요. 다 오르는데 저희가 이 귀하디 귀한 모밀소바를 갖고 와서 1,000원을 가격을 할인을 했습니다. 왜? 500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양을 못 드리기 때문에 1인분에 이제 5타리씩 들어있는 거 아시죠? 요거를 500세트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500세트를 1,000원 할인한 12,500원에 드리는데 배송비는 4,000원이 들어갑니다. 냉장으로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 500세트에 한해서 사신 분들한테 호박죽을 하나씩 서비스로 드리려고 합니다. 사장님 왜 호박죽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모밀국수하고 호박죽이 그렇게 음식 상성이 잘 맞는데요. 그러니까 차가운 모밀국수를 드시면서 너무 차가워, 너무 시원해, 또는 이 메밀이 사람 속을 깎아 먹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 싶으실 때 호박죽을 같이 곁들이시면 음식의 상성도 좋고 맛도 더 뛰어나다고 하네요. 그래서 500분에 한정해갖고만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미리 이 준비를 해놓고 빠른 구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금방 끝날 거예요. 본부장님 안 계시나? 요거 2개 사면 그 메밀을 2세트 사면 호박죽도 2개 주나요? 네. 5개 사시면
호박죽도 5개 간답니다. 그래도 똑같이 배송비는 4,000원만 받는 거니까 이왕 사시는 거 요거 쟁여템인 거 아시죠? 요거 사시면 저 찾으셨나요? 예. 아니 요거 네. 5세트 사면 호박죽도 5개 주나요? 아니요, 하나만 드립니다. 진짜? 네, 3,500원짜리 하나. 아 그럼 많이 사도 하나만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세트당 하나씩. 그러니까 세트당 하나씩 세트당 주는 거잖아. 하나씩, 그러니까 예. 5세트 사면 5개 주는 거 5개 맞죠? 주는 겁니다. 예. 예, 맞답니다. 예. 하마터면 송 작가가 배달 사고 낼 뻔했네요. 세트별로 숫자 내려갖고 준다고 하니까 이게 쟁여템이다 생각하시고 그냥 많은 주문 하셔가지고 일 좀 빨리빨리 끝내고 더운데 고생 안 하고 개운하게 오늘 500세트 털어버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드셨어요? 네. 너무 맛있네요, 진짜. 지금. 몸이 한 그릇 드실 동안 광고 멘트 하느라고 힘들었어요. 네. 맛있습니까? 네, 여름에는 역시 모밀이 있죠. 나 그 열무랑. 남은 국물 좀 먹어도 돼? 아유, 살짝 안 돼. 그래? 네, 다이어트 중이신 분이 왜 이러세요? 아니 그 국물은 아니요. 사실 것 같은데. 아니요, 국물이 살쪄요. 치사하다 그거 얼마나 네, 국물이 한다. 살찝니다. 자, 리뷰 예. 가겠습니다. 네. 메밀소바를 구매하신 분의 리뷰가 올라왔네요. 더운 여름 가볍게 한 끼 만들어 먹기 좋았어요. 생면이라 냉장 보관하고 먹었고 육수는 냉동실에 얼려뒀다가 완전히 녹이고 얼음 띄워서 먹고 살얼음 정도 남게 해서 먹기도 했어요. 육수가 진하고 맛있었어요 하셨는데 집에서 진짜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거거든요. 가격도 너무 저렴합니다. 너무 착해요. 이 5인분이잖아 하나면? 근데 12,500원이야? 잠깐만 500세트밖에 없죠? 네. 자, 짐승들 키우는 집은 지금 쟁여템 가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이제 곧 방학입니다. 이 아이들이 엄마 나 모밀소바 사 먹게 돈 줘 이러면 밖에 나가서는 어마무시하게 부셔요. 얘 한 판 먹으면 바로 15,000원씩 깨집니다. 근데 5판이 12,500원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자 짐승들 키우는 집은 우리 짐승들을 위해서 쟁여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리뷰입니다. 제 입맛에 잘 맞아서 친구도 먹어보라고 보냈는데요. 너무 맛있다며 사진을 보내주더라고요. 송작가물 제품은 선물할 때마다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걸 또 너무 좋은 친구 관계네요. 나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친구야. 네 생각이 났어. 오, 예, 선물용으로도 짱입니다. 이번에는 또 단호박죽까지 선물로 드리니까 네, 꼭 구매하시고요. 자, 열무김치 구매하신 분인데요. 너무 맛있어요. 열무김치 플러스 고추장 플러스 참기름 플러스 계란 넣어서 비빔밥 해 먹으니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맛없을 수 없는 조합이잖아요. 예.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 열무김치가 되게 막 담궈가지고 풋풋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열무는 싱싱한 열무는 생으로도 사실 비빔밥을 해 먹거든요. 그렇죠. 생열무 비빔밥 있죠. 또 그게 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열무로 비비실 때는 들기름을 쓰셔야. 우리 열무에- 햇볕농부 힘들다. 들기름. 이 열무는 그냥 안 익었을 때는 또 생생한 맛으로 먹고 얘가 또 익으면 익은 대로 또 먹고 아까 어떤 분이 열무 익으면 그거 볶아 먹으면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건 또 새로운 레시피인데? 그냥 뭘 해도 맛있지. 솔직히 얘가 익을 때까지 나만 하겠냐고요. 예. 자, 총각김치 구매하신 분입니다. 총각김치 깔끔하고 간도 적당하고 좋습니다. 저는 익은 걸 좋아해서 하루 이틀 익혀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냥 먹어도 좋을 만큼 맛있는 김치입니다 하셨는데 요즘 같은 기온에는 얘 하루만 밖에 놔둬도 꼭 익지 않을까요? 저도 가는 동안에 익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네, 배송, 약간. 배송 기간이 오래되면 가는 동안은 익을 수 있겠습니다만 씌어질 정도는 아닐 거기 때문에 더운 날씨 때문에 어느 정도 빵빵해져 갖고 갈 수 있습니다만 분명히 저희가 전날 담은 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으로는 컴플레인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리뷰요. 저희가 냉각 선풍기 지금 엄청 많이 팔고 있거든요. 요것도 리뷰가 올라왔는데요. 쬐깐한 것이 시원하네요. 중국 여행 가는 남편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지금 계림에서 땀 뻘뻘 흘리며 여행 중 보내온 사진에 목걸이 마냥 선풍기 잘 달고 다니네요. 나 내조했다 하셨는데 저희 이거 냉각팬이 있어가지고 사실 물론 속도를 더 빠르게 강한 세기로 하면은 소음이 있을 수 있죠. 그 199로 해갖고 하시면
당연히 소음이 있죠. 아니, 어떤 선풍기든지 최대 출력으로 돌리는데 소음이 소음 있죠? 없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좀 작은 선풍기들은 원래 소음이 기본적으로 좀 세요. 그쵸. 음. 그쵸. 그래서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진짜 많이 쟁여탄 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중간에 있는 그 냉각팬 있잖아요. 그거 그냥 쿨링 그 버튼 누르면 걔가 갑자기 확 냉동이 된다니까요. 진짜 신기한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뜨거운데 그냥 갖다 대면 돼요. 바로바로. 예, 그래서 저희가 또 굉장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저희 또 AS도 되지 않습니까? 네. 단 소음으로 AS라든지 소음으로 환불 안 됩니다. 1+1으로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한 대 사셔갖고 하나는 내가 쓰고 하나는 여자친구 주고 근데 사이좋게 커플템으로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밖에 오래 나가 있는 날은요, 사실은 두 개를 다 풀 충전해서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풀로 쓰면 4시간 정도밖에 못 쓰거든요. 8시간 쓰려면 2개 들고 나가셔서 교대로 쓰시면 되죠. 네. 자, 끝!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사실 이게 지정기록물도 아니야, 따져놓고 보면. 지다 세월호 사태 일어나고 나니까 관련해서 컨트롤 타워가 없다 그래가면서 내외부에서 받아왔던 당시의 정황 자료들 7,780건을 이걸 전부 다 국가기록물로 지정을 해버렸는데 이게 참사 관련한 그 내용들을 포함해가지고 이 안에서 22건 정도가 지금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벌써 시효가 10년이 넘은 거죠. 네. 자, 이거 정확하게 뉴스부터 좀 전해드리면요. 18대 대통령 기록물에 지정 기록물은 총 20만 4천여 건입니다. 자, 이 중에서 지정 보호 기간이 끝나서 해지된 기록물이 총 7,784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세월호 참사 직후 작성된 청와대 지시 문건 일부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청와대가 이 사건을 보고받고 어떠한 구조 조치 내지는 진상 파악 조치를 내렸는가라는 문건들 중에 22건만 이게 파악이 된 겁니다. 근데 사실 되게 세월호 유가족들 시민단체가 계속 끊임없이 공개를 요구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 세월호 7시간 그렇죠. 당일 도대체 박근혜는 뭘 하느라고 그 7시간 그 동안 7시간 동안 안 나타났느냐. 그리고 나중에 부시시해갖고 어디서 자다 나온 꼴로 갑자기 나타나갖고 헛소리를 빵빵 해댔느냐. 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전히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돼서 30년간 공인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20년이 있어야 그때 그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렇죠. 청와대 내부에서 어떠한 조치를 했고 김기춘은 뭘 했고 각부 장관이나 비상 컨트롤 타워 무슨 짓을 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이게 30년간 공인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법은 국가안보나 국민 경제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최장 15년간 열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최대 30년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걸 소송을 통해서라도 보겠다고 유가족들이 소송을 했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이거를 까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이 얘기를 지금 꺼내냐면 이태원 참사라든지 지금 이번 내란 사태에 관련된 대통령실의 문건도 만일에 이게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돼버리면 30년 동안 못 가볼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진석을 비롯해갖고 지금 윤석열 주변에 있던 놈들이 이 당시 기록을 어떤 방식으로 이관했는지 지정물 기록으로 넘겼는지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없애버리기만 했다 그러면 나중에 복원을 하든 포렌식으로 가는데 이 기록을 이런 방식으로 봉쇄해보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기록관장이 대통령실 기록관장이 지금은 윤석열 꼬붕으로 돼 있는데 얘를 날리고 새로운 기록관장으로 세우고 이 기록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요건으로 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대통령 기록물도 까진 전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 있었던 NNL 양보 문건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남북대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나눴던 그 얘기들도 대통령 기록물이었으나 이거는 까진 전례가 있습니다. 사실 까졌다기보다는 그 당시 김무성이 어디서 갖고 흔들어 버렸어요. 유출시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그런 전례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이상 만일에 이걸 지정 기록물화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례를 들어 법원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또 법원이 미친 짓거리라면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얘기를 뉴스로 꺼내봤습니다. 윤석열 기록물 30년간 비공개로 돼 있는데 저 안에 어떤 자료가 있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뭘 보자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그렇죠. 뭘 알아야만 확실하게 뭘 특정해서 보자고 할 텐데, 이제 국가 정상화되고 다 이제 하고 나면 나중에는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빨리 볼 수 있을 겁니다. 모든 분명히. 기록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을 우선합니다. 누군가 기록을 만들고 기록을 쓰고 기록을 보관했던 실무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증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란 특별법처럼 증인에 대한 보호를 약속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양심선언을 하고 이러이러한 기록들을 윤석열이가 파묻었대요. 이런 것들은 결정적인 내란 상황에 대한 증거가 되는 기록인데 얘가 없애라고 해서 또는 얘가 봉인하라고 해서 했어요라고 하는 내용들을 빨리 자백해 줄 수 있는 그런 내부 제보자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물가 얘기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긴 한데 뭐 경제 순위가 세계 12, 13위 하는데 우리나라 빵값이 유독 비싸대요. 전 세계 거의 1위죠. 1위까지는 아니고 OECD 국가들 1위. 그 정도, 어떤 5위 그렇게 알고 정도 있었는데,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공식 순위가 5위. 관련해서 기사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심지어 사실 SPC에서 계속해서 이제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도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SPC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SPC의 독점이 너무 심각하다라는 거를 어느 순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4월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국내 제빵 시장 현황과 거래 구조, 가격 상승 요인들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1년이 지금 훌쩍 지났잖아요. 실제로 실태조사 연구 용역은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원래 10월쯤 그 결과 대책이 마련이 됐어야 하는데 어쨌든 연말에 뭐 미뤄져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결과가 미공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공개를 안 해준다는 거죠? 네,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공정위가 얘기를 하면서 소관 부처와 협의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헤쳐먹길래 공개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 물가를 통계 비교하는 넘베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국식으로 따지면 다나와 같은 사이트인데 여기가 공신력이 높은 게 각 국가에서 약 10,000명 이상의 사람들과 표본을 뽑아가지고 물가 비교를 해요. 그래서 세계에서 빵값을 기준으로 해보면 한 500g짜리 빵을 기준으로 해보면 한국이 3달러 한 4,000원 정도 되는데 요게 세계에서 5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1위가 스위스, 2위가 미국, 3위가 덴마크, 4위가 네덜란드고 그 다음이 우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5년 사이에 우리나라 빵값이 40%가 올랐습니다. 심지어 일본보다도 우리가 빵값이 3배 이상 비싸다는 거야. 그래! 내가 좋아하는 소금빵. 일본은 1,000원이라던데. 그렇지. 우리는 왜 3, 4,000원 하는 거야? 일본이 원전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한국인들이 그냥 빵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듬뿍 넣다 그치. 보니까. 버터도 넣고 체리도 넣고 한국 사람 그냥 주문 안 먹는데 생크림 초코 바르고 막 시럽 얹어가지고 삐까번쩍하게 만들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료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다라는 거야. 그러면 최소한 이 일반 식빵이나 그러니까 그런 거 햄버거빵 안 들어간 그런 거. 건 싸야 될 거 아니야. 안 들어간 건 싸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비싸잖아요. 다 비싸. 그건 또 왜 그런지 알아요? 밀가루, 설탕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럼 뭐 딴 물건은 밀가루 안 만드나? 딴 데는 설탕 안 들어가? 밀가루의 경우 99%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밀 자급률이 높은 프랑스 같은 나라하고 빵값을 비교해서는 안 돼요. 그 일본하고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본도 똑같이 지네 밀 아니라 외국 밀로 갖고 빵 장사를 하는데 우리보다 인건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인을 자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SPC 그룹이 삼립그룹이 사실상 국내에서 독과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빵값을 결정하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빵값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대가전 빵값, 그러니까 SPC 계열의 빵집이 많잖아. 그냥 파리바게트뿐만 아니라 던킨 도너츠도 빵의 일종인 거고 두루두루 많은데 이 가게들 체인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국내에서 가공빵을 쓰고 있는 그 외식 프랜차이즈들 거의 모든 햄버거집이나 빵집이나 이런 데서도 다 제품 회사, 그러니까 SPC한테 납품을 받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납품빵을 비싸게 팔기 때문에 햄버거 가격이 비싸고 그런 그 여러 가지 빵값이 비싼 거라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비싼 빵값이 비싸게 안 보인다는 거지. 그러면 SPC는 사실은 이 빵 장사를 독점하면서 어마어마한 마진을 올리고 있는 것이 맞다는 거야. 왜? 우리나라는 독과점도 죄거든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빵에 이런 공업용 빵, 공업용이라고 하면 이상하고, 이런 그 외식 프랜차이즈에 들어가는 공장빵. 빵에, 공장빵의 90%, 대과점 빵의 50% 가까이를 차지하는 SPC가 이 가격 조정권을 쥐고 이거를 높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빵값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게다가 SPC 하면 또 윤석열 정권에서 대표적인 수혜 기업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순방에도 따라다녔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SPC가 지금 계속해서 문제를 내면서도 인사사고를 내면서도 개선을 안 하고 있고 처벌을 안 받고 있고 심지어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누가 봐도 SPC 때문이라는 결과가 있는 것 같은데 요것도 입을 닫고 있는 상황이라고 치면 좀 먹은 거 아닌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검찰 이런 데만 정관 예우가 있어라 생각하잖아요. 네. 더 빡시고 더 센 데가 공정위예요. 공정위 쪽에도 예, 공정위 출신들 나와서 엄청나게 잘 나갑니다. 공정위를 갈 때 잘 나가는 거야? 이따가 나오면 잘 나오는 거야. 가서도 잘 나가고 나와서도 잘 나가죠. 그럼 공정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기업들, 대기업들 요런 쪽 상대하는 일들이 많은 거 아니야? 그렇죠. 기업들 상대로 해서 계속 조사하고 압박 넣고 여기 할 수 있잖아요. 처벌할 수 있는 뭐 고발 의뢰도 하고. 맨날 건수만 있으면 이 새끼들은 고발해갖고 처리하잖아. 근데 고발을 전속 고발권을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위가 안 나서는 아예 그냥 사건화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갑질이라든지 뭐 독점이라든지 가격이나 하청에 있어서 불이익이 생길 때 일단 개인이 피소를 하는 것보다 공정위가 해줘야 나서서 보통 그래서 공정위에서 마음에 안 들면 가서 조지는 거고. 근데 거기에서 또 갔더니 그 정관, 공정위 출신 누군가가 거기에서 대관을 하고 있고 뭘 하고 있어.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 묵살 돼버린다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좀 된다 안 된다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파워가 센 곳이고 여기가 가장 대관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가 공정위예요. 기업들. 그래서 이번 내란 사태 관련해서 김건희 관련된 대책회의가 안가에서 있었을 때 금융감독원장뿐만 아니라 공정위원장도 여기에 참석을 했다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얼마나 썩어 있고 얼마나 김건희 뒤를 봐줬고 그동안 기득권을 행사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원, 공정위, 금감위 이런 애들은 사실은 서민들을 위해서 또는
제대로 된 그 행정과 시스템으로 국민들한테 피해를 줄이자고 만들어 놓은 기관들인데, 방통위도 그렇고, 위원회에 붙어 있는 이놈의 기관들이 전부 다 돈 많은 놈들하고 붙어 먹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검찰 끝나고 경찰 끝나고 나면 이런 이른바 위원회 붙어 있는 데들도 전부 다 갈아치워야 된다. 다 손봐야 돼요. 예. 다 손봐야 된다. 정말 이 정부 할 일 많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제 마이크가 제가 아까 미친 듯이 예. 먹다가 마이크 떨어진 줄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네. 마이크가 떨어져가지고 제 목소리가 안 들렸네요. 죄송해요. 예. 목소리는 안 들렸지만 리뷰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자, 오늘 그 불의의 사고가 있는 바람에 한 30분 정도 방송이 딜레이 됐던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빨리 시스템을 정비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방 후원해주신 에이프라이 갈태기, 투나 브라운 두호중실, 살다가 어쩌다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마이크 먹는 거 아닌데 제가 마이크를 먹으려고 하진 마이크까지 않았어요. 씹어 드셨어요. 죄송해요. 예. 얼마나 맛있었으면 그러겠습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 미친 듯이. 500세트만 있으니까 많이 주문하셔서 빠른 주문을 통해서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없어 시비 거셔도 진짜 이번엔 준비된 거 500세트밖에 없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하루 방송을 어렵사리 했네. 막 진땀이 납니다. 네. 올라왔어요. 우리 윤복자님,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졸라디아 님도 고맙고요. 그리고 와이파람새님, 오늘 3번이나 찾아다니느라 힘들었는데, 직원분들 식은땀 났쥬, 시원한 거 마시고 다음엔 이런 일 없기라고 하셨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페라토르님께서도 바이든 정권이 개입한 게 개헌뿐일까요? 김건희 보약 사업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까지 엮여있죠? 라고 하셨는데, 그럼요. 예, 압류. 뭔들 안 했겠습니까? 네. 슈퍼챗 보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진짜 보기 힘드셨을 텐데, 끝까지 의리 지켜주신 많은 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이게 다 날씨 탓이다. 미친 날씨 탓이다 생각하시고요. 건강 주의하시면서 야외 활동 자제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